한국은 이류 국가입니다. 우리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일본 해상자위대 제독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는 도쿄 국회 청문회에서 한국을 비웃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전 세계가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수는 한국의 3배였습니다. 독도 주변 해역 감시 능력은 일본이 압도적이었죠. 한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은 일본보다 10년은 뒤처져 있었습니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전략 분석가였던 저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죠. 한국의 독도 방어 능력은 일본을 따라갈 수 없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석 달 후 일본 총리가 사임했습니다. 증시는 20% 폭락했죠. 그리고 6개월 후엔 미국 대통령이 70년 동맹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반전의 순간들을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클 제이 벤틀리입니다. 올해 61살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국방부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역사 교사였죠.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했고 존스 호킨스 대학원에서 동아시아 안보 전문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89년 국무부에 들어갔습니다. 첫 발령은 도쿄 주재 미국 대사관이었어요. 그때부터 동아시아를 전담했죠. 36년째입니다. 전반기 15년은 국무부 일본과에서 일했습니다. 일본 경제와 안보를 분석했어요. 후반기 20년은 동아시아 전략실 수석 자문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모두 제 담당이었죠. 제 보고서는 백악관 안보회의 필독 자료였습니다. 국무장관이 직접 제 의견을 물었고 펜타곤은 제 분석을 전략 수립에 활용했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일본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도쿄에서 15년을 살았으니까요.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 일본 친구들도 많았어요. 일본 기술력을 믿었고 일본 데이터를 신뢰했죠. 한국은 솔직히 이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뒤를 쫓는 나라, 부품이나 만드는 나라, 독자 기술은 없는 나라, 집에서 쓰는 텔레비전이 삼성이었지만 일본 기술이라고 믿었어요. 차고에 있는 현대 자동차도 일본 부품으로 만들어졌을 거라 생각했죠. 제 예측은 대부분 맞았습니다. 냉전 종식도 받고 중국의 부상도 예측했습니다. 북한의 위기도 수없이 맞췄죠.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만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됩니다. 2025년 9월 15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국무부 청사 제 사무실에 있었어요.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보이는 13층 사무실이었죠. 커피를 마시며 아침 브리핑 자료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긴급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일본 총리 긴급 기자회견 예정. 독도 관련 중대 발표. 저는 즉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동료 6명이 이미 모여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NHK 생중계가 켜져 있었죠.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단상에 섰습니다. 짙은 화장에 검은색 정장이었어요.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한국은 국제법을 무시하고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해상자위대 함정을 독도 해역에 파견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어요. 총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에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것입니다. 한국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 세계가 알게 될 것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동료 하나가 중얼거렸어요. 이건 심각한데요. 진짜 전쟁 날 수도 있겠어요. 로버트 차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벤틀리, 자네 의견은? 저는 일어났습니다. 차관님, 데이터를 보면 명확합니다. 일본이 압도적 우위입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을 스크린에 띄웠어요.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 구축함 8척, 한국은 3척뿐입니다. 잠수함 전력도 일본이 2배 이상 많습니다. 해양 감시 능력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한국이 버틸 수 없습니다. 일주일이면 끝납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36년 경력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항상 뒤쫓는 나라였습니다. 일본이 만들면 한국이 따라 만들었죠. 일본이 수출하면 한국이 똑같이 수출했습니다. 하지만 원천 기술은 없었어요. 핵심 부품은 항상 일본에서 수입했죠.
제가 도쿄에서 15년 근무할 때 일본 관료들이 항상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데이터가 뒷받침했으니까요. 회의실이 무거워졌습니다. 로버트 차관이 물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 같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발하겠죠. 하지만 실질적 대응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결국 외교적 해법을 찾으려 할 겁니다. 그날 오후 일본 외무성이 각국 정부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300페이지 분량이었어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근거 자료였죠. 저는 그 문서를 받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인상적이었습니다. 17세기 고지도부터 20세기 조약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각 페이지마다 원본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고 영문 번역도 깔끔했습니다. 1667년 은주시청 앞기. 일본 고문서였습니다. 다케시마가 명확히 일본 영토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1905년 시마네 현고시. 일본이 독도를 정식으로 편입한 기록이었죠. 샌프란시스코 조약 최종안. 한국 영토 목록에 독도가 없었습니다. 미국 국무부 1951년 문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언급하고 있었어요. 300페이지를 다 읽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일본 준비가 철저합니다. 법적 논리가 탄탄해요. 한국이 이걸 뒤집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날 저녁 일본 함정 5척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7,000톤급 이지스 구축함들이었어요. 모두 독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CIA 상황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벤틀리, 일본 함정들이 독도 12해리 안으로 진입했어. 저는 긴장했습니다. 한국 해군 반응은? 없어. 아무 움직임도 포착 안 돼. 저는 이상했습니다. 한국은 항상 독도 문제에 즉각 반응했거든요. 항해 성명도 내고 함정도 출동시켰었죠. 그런데 이번엔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12시간이 지났어요. 24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여전히 아무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다. CNN이 속보를 냈습니다. 일본의 독도 도발 24시간째. 한국 정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BBC도 보도했어요. 한국이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분석에 동의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백악관 상황실에 소집됐습니다. 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모두 모였어요.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현재 상황 보고해. 합참의장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5척이 독도 12해리 내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은 여전히 반응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쳐다봤어요. 벤틀리, 자네 의견은?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각하, 사흘 전 일본 외무성이 300페이지 분량 자료를 보냈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근거였죠. 설득력이 있습니다. 17세기 지도, 국제법 해석, 어업 기록까지 체계적입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이 감정적으로 반발하다 국제 여론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법적 논쟁에서 일본이 유리한 위치입니다. 국무장관이 물었어요. 한국은 왜 대응 안 합니까? 벌써 48시간이 지났는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독도 문제만 나오면 항상 즉각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48시간째 완전한 침묵입니다. 대통령이 결정했습니다. 벤틀리, 자네가 한국에 가게. 저는 얼어붙었어요. 각하, 일본이 뭘 준비했는지 우린 봤어. 이제 한국이 뭘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해. 자네가 가장 적임자야. 대통령이 잠시 멈췄습니다. 자네 할아버지 일도 있지. 개인적으로 힘들겠지만 그래서 더 공정하게 볼 수 있어. 제 할아버지 윌리엄 벤틀리는 미국 해군 중령이었습니다. 1951년 6월 27일 독도 인근 해역에서 전사하셨어요. 북한 잠수함을 막다가 전사하셨죠. 저는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태어나기 3개월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는 읽었습니다. 전사 이틀 전 할머니께 보낸 편지였어요. 한국은 지킬 가치가 있는 나라요. 언젠가 세상이 한국을 알아볼 거요. 저는 그 편지를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할아버지의 믿음이 옳았는지를요. 다음날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김현중 국장이 마중 나왔어요. 벤틀리 박사님, 환영합니다. 바로 출발하시죠. 어디로 가십니까? 동해입니다. 해군기지로 먼저 모시겠습니다. 차는 3시간을 달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따라 동해안으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산과 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김 국장에게 물었습니다. 국장님, 일본 함정이 지금 5척입니다. 독도 주변에요.
왜 한국 정부는 아무 대응도 안 합니까? 김 국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저희는 이미 대응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곧 보시게 될 겁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김 국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외곽 풍경이었어요. 평화로워 보였죠. 하지만 동해에선 전쟁이 터질 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곧 보게 될 것이 제 35년 경력을 완전히 뒤흔들 거라는 거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동해안에 도착했어요.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짙은 회색빛이었어요. 파도가 거칠게 일고 있었죠. 해군 함대 기지가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정문에서 경비병들이 일제히 경례했습니다. 한치 흐트러짐도 없었어요. 차는 기지 안쪽으로 계속 들어갔습니다. 한 해군 장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벤틀리 박사님, 이준혁 대령입니다. 악수가 강했습니다. 먼저 작전 통제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본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2층, 3층.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어요. 천장이 5m는 되어 보였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장교들이 각자 자리에서 집중하고 있었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여기가 해양감시 통합 시스템입니다. 이준혁 대령이 중앙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동해 전체를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화면에 3차원 해역 지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수십 개의 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빨간 점, 파란 점, 초록 점들이요. 각 점마다 숫자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속도, 방향, 깊이까지요. 제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이건 미국 해군 시스템보다 정교한데요. 수면, 수중, 공중을 동시에 감시합니다. 50km 반경 내 모든 물체를 자동 식별하죠. 이준혁 대령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여기 빨간 점들을 보십시오. 5개의 점이 클로즈업 됐어요. 각 점마다 상세 정보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JS 아타고, 7,700톤, 속도 12노트, 방향 북동쪽, JS 마야, 8,200톤, 속도 14노트, 방향 동쪽.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들입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함정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그들이 엔진을 켜는 순간부터 우리는 압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준혁 대령이 다른 화면을 켰어요. 파란색 파동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수중음향 감지 시스템입니다. 잠수함 탐지가 가능합니다. 화면 하단에 숫자가 떠 있었어요. 정확도 98.7%. 제 목구멍이 마르는 느낌이었습니다. 박사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혁 대령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일본은 우리 시스템의 일부 데이터를 안보 협력 차원에서 공유받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걸 자기 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일본은 우리 데이터 없이는 독도 주변 해역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자국 기술로 독도를 감시한다고 국제사회에 발표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준혁 대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흘 전부터 데이터 제공을 중단했습니다. 지금 일본 함정들은 사실상 눈먼 상태입니다. 저는 스크린을 다시 봤어요. 일본 함정 5척이 독도 주변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겠죠. 자신들이 한국 레이더에 완벽하게 포착되어 있다는 거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5년간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도 이런 시스템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일본이 한국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도 몰랐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 해군 예산 추이를 검색했어요. 매년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는 거의 없었어요. 조용히, 묵묵히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벤틀리, 긴급 상황이야. CIA 상황실에서였습니다. 일본 함정 3척이 추가로 출항했어. 총 8척이야. 독도로 향하고 있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8척이요? 이건 도발이 아니라 봉쇄 작전인데요. 그래. 더 심각한 건 시간이야. 72시간 후면 일본이 유엔 안보리에 긴급 회의를 요청한대. 그 전까지 한국이 대응 안 하면 국제 여론은 일본 편으로 완전히 기울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새벽은 조용했어요. 이제 72시간밖에 안 남았어. CIA 담당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워싱턴은 난리야.
국무장관이 한국 대응 없으면 일본 편을 들 수밖에 없다고 했어. 동맹국이니까. 전화를 끊고 저는 김현중 국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상황 아십니까? 일본 함정 8척입니다. 72시간 후면 유엔 안보리 회의예요. 알고 있습니다. 김 국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아무 발표가 없습니까? 세계가 한국을 비웃고 있습니다. 대응 능력이 없다고요. 박사님, 김 국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진짜 싸움은 소리내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70년간 준비했습니다. 일본은 30년간 떠들었고요. 하지만 국제 여론은요? 진실은 결국 이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 날 아침 국제 언론은 일제히 한국을 비판했습니다. CNN, 한국, 사흘째 침묵, 대응 능력 의문, BBC 일본의 압박에 무기력한 한국, 로이터 한국 정부, 위기 관리 실패, 워싱턴에서 로버트 차관이 전화했습니다. 마이클, 우리도 이제 한계야. 72시간 내에 한국이 뭔가 보여주지 못하면 우린 일본 편을 들 수밖에 없어. 동맹의 원칙이야.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에게 남은 시간은 72시간이 아니라 48시간뿐이라는 것을요. 국제 여론은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멀리서부터 거대한 군함이 보였어요. 저것이 KDDX 구축함입니다. 이준혁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7,600톤급. 한국이 독자 개발한 최신형 구축함이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압도당했어요. 선체가 거대했습니다. 검은색 타일로 덮여 있었죠. 햇빛을 흡수하고 있었어요. 빛 반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승선했습니다. 갑판을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모든 게 최신식이었습니다. 함교로 올라갔어요. 이지스 시스템입니다. 128셀 수직 발사대, 5세대 레이더 통합. 이준혁 대령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동시에 100개 이상의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계기판을 봤습니다. 미국 버크급보다 더 현대적이었어요. 터치 스크린으로 되어 있었고 3차원 디스플레이가 떠 있었습니다. 일본 구축함과 비교하면? 제가 물었습니다. 이준혁 대령이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어요. 일본 최신 마야급보다 우위입니다. 레이더 성능, 미사일 사거리, 스텔스 능력, 모든 면에서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함교창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저 어딘가에 독도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잠수함 도크로 갔습니다. 거대한 실내 도크였어요. 천장이 20m는 되어 보였습니다. 조명이 밝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검은색 잠수함이 진수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길이가 83m는 되어 보였어요. 고래급 잠수함입니다. 3,000톤급. 독자 개발한 재래식 잠수함이죠. 선체를 보며 걸었습니다. 검은 타일이 완벽하게 빛을 흡수하고 있었어요. 마치 빛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시스템입니다. 2주간 자망이 가능합니다. 이준혁 대령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수직 발사관 6개, 현무 계열 순항 미사일 탑재 가능합니다. 사거리 1,500km입니다. 저는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본은 이걸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이준혁 대령이 잠시 멈췄어요. 우리 잠수함은 그들의 소나로 탐지할 수 없으니까요. 소음 수준이 기존 잠수함의 40% 수준입니다. 저는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35년간 동아시아를 연구했지만 이런 한국은 상상하지 못했어요. 박사님, 이준혁 대령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우리는 일본처럼 요란하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호텔 방에서 CNN을 켰어요. 일본의 독도 도발 72시간이 경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공식 성명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이 대응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밤하늘에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조용했죠. 하지만 그 침묵 속에 엄청난 힘이 숨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워싱턴에서였습니다. 마이클, 한국 상황 어때? 로버트 차관이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차관님,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뜻이야? 저는 오늘 본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KDDX 구축함, 고래급 잠수함, 실시간 해양 감시망. 한국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요. 그리고 일본은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 기술이라고 속였어요. 뭐라고? 로버트 차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속인 거야? 그런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5년간 쌓아온 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서울 시내 컨벤션 센터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각국 언론사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CNN, BBC, NHK, 알자지라, 로이터, 카메라 수십 대가 입구를 향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전날 밤이 진짜 위기였습니다. 회의 전날 밤 11시였어요. 저는 호텔 바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내일 회의가 걱정됐죠. 그때 영국 대표가 옆에 앉았습니다. 벤틀리, 내일 한국 끝난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일본이 오늘 오후에 추가 자료를 돌렸어. 100페이지 더. 완전 압도적이야. 한국은 뭘 준비했는지 아직도 아무 소식 없고. 독일 대표도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일본 편들 수밖에 없어 보여. 자료가 너무 탄탄해. 한국은 감정적으로만 반응하고 있잖아. 싱가포르 대표까지 끼어들었어요. 우리 정부도 이미 결정했어. 내일 투표해서 일본 지지하기로. 미안하지만 이건 법의 문제니까. 저는 답답했습니다. 한국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저는 김현중 국장에게 전화했어요. 국장님, 지금 각국 대표들이 일본 편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내일 회의에서 한국이 고립될 겁니다. 이제 10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압니다. 김 국장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그럼 뭔가 하셔야죠. 자료는 준비됐습니까? 발표 연습은 했습니까? 박사님, 김 국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팀이 지금 전쟁 기념관 지하에서 마지막 점검 중입니다. 127개 문서. 하나하나 다시 확인하고 있어요. 새벽 1시예요. 내일 아침 10시 회의인데요. 그래서 아직도 일하고 있는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답답했습니다. 한국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았어요. 새벽 2시. 호텔 로비에서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한국 외교부 직원 한 명이 커피 자판기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흘 밤을 새웠거든요. 문서 검증하느라요. 근데 세계가 우릴 비웃고 있어요. 준비도 안 했다고. 그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독도 경비되셨어요. 20년을 독도를 지키셨죠. 내일 회의에서 지면 할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제가 위로했지만 사실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그러셨어요. 진실은 화려할 필요가 없다고. 조용하지만 무겁다고. 우리는 127개 진실을 준비했다고. 그 순간 저는 뭔가 느꼈습니다. 한국은 다른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새벽 4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 한 건물에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전쟁 기념관이었습니다. 한국 팀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제 6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각국 언론사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CNN, BBC, NHK, 알자지라, 로이터, 카메라 수십 대가 입구를 향하고 있었죠. 저는 김현중 국장과 함께 차에서 내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벤틀리 박사, 미국 입장은 무엇입니까?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김 국장을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회의장은 거대했습니다. UN 스타일 원형 배치였어요. 천장이 높았고 조명이 밝았습니다. 각국 대표단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23개국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대표석에 앉았습니다. 긴장됐죠. 오전 10시 정각. 일본 대표단이 입장했습니다. 18명이었어요. 그들은 대형 스크린 2대, 프로젝터, 노트북,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보조 인력 5명이 장비를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본 수석 대표를 봤습니다. 아오키 다카시 외무성 차관이었죠. 60대 초반, 은발의 고급 양복. 그는 여유 있게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10분 후 한국 대표단이 입장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었어요. 7명뿐이었습니다. 일본의 절반도 안 되는 인원이었죠. 프로젝터도 없었어요. 노트북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얇은 가죽 서류 가방 하나씩만 들고 있었어요. 일본석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오키가 동료에게 뭔가 속삭이며 고개를 저었어요. 의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국제해양법 협의체 긴급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측 발표를 듣겠습니다. 아오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여유로운 걸음이었죠. 신사숙녀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오늘 일본 정부는 명확하고 반박 불가능한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리모컨을 눌렀어요. 스크린에 화려한 타이틀이 떴습니다. 다케시마 영유권. 400년의 역사적 증거. 3차원 애니메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지도가 회전하며 나타났어요. 17세기 일본 고문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오키가 설명했습니다. 화면에 오래된 문서가 나타났죠. 1667년 은주시청 앞기.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1905년 시마네 형고시 제4호 국제법에 따른 무주지 선점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최종안. 한국 영토 목록에 다케시마가 없습니다. 미국 국무부 1951년 문서.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인정했습니다. 30분 동안 쉬지 않고 자료를 제시했어요. 그래프, 통계, 지도, 조약 문서. 모든 게 화려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메모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압도적이었습니다. 싱가포르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필리핀 대표도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아오키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가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요. 박수가 터졌어요. 영국 대표가 박수를 쳤고 독일 대표도 따라쳤습니다. 저도 손뼉을 칠 뻔했어요. 완벽한 발표였으니까요. 의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일본 측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국 측 발표를 듣겠습니다. 한국 수석 대표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는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이 느렸어요. 하지만 흔들림이 없었죠. 단상에 섰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켜지 않았어요. 프로젝터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죽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책자 한 권을 꺼냈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발표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하지만 마이크 없이도 회의장 구석구석까지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꾸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책자를 천천히 펼쳤어요. 삼국사기. 서기 512년. 신라 장군 이사부가 우상국을 복속시킨 기록입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우상국은 지금의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합니다. 1500년 전 기록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두 번째 책자를 꺼냈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 1454년 작성. 우산도와 무릉도가 조선 영토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책자. 안용복 진술서. 1696년. 일본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증거입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책자가 계속 나왔습니다. 각 문서마다 날짜, 출처, 법적 의미를 정확히 설명했어요. 화려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있었죠. 10분이 지났습니다. 15분이 지났어요. 20분이 지났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문서를 제시했어요. 목소리는 한 번도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의장 분위기가 변하고 있었죠. 싱가포르 대표가 펜을 들고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필리핀 대표가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한국 대표가 127번째 문서를 꺼냈습니다. 1877년 일본 태정관 지령입니다.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일본 정부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 직접 작성한 문서입니다. 그는 문서를 펼쳤어요. 울릉도 웨일도, 즉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조선 영토임을 명확히 한다. 그가 일본 대표단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일본이 스스로 인정한 문서입니다. 150년 전에요. 아오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급히 옆 사람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일본 대표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대표가 말을 이었습니다. 방금 30분간 일본은 화려한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127개 문서를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이 모든 문서는 국제적으로 검증 가능합니다. 출처가 명확하고 날짜가 정확하며 법적 일관성이 있습니다. 회의장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독도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기록이 증명합니다. 진실이 증명합니다. 그가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박수보다 강렬했어요. 의장이 잠시 멍하니 있다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영국 대표가 제 옆을 지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비교가 안 되는데요. 독일 대표도 고개를 저었어요.
일본은 왜 태정관 지령을 숨긴 거죠? 저는 일본 대표단을 봤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급히 회의하고 있었어요. 아오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정관 지령을 왜 빼먹은 겁니까? 한 대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본부에서 제외하라고 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우리가 무너지고 있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일본 대표단 중 한 명이었죠. 그가 통화를 받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생방송이라고요? 그런데 그 직전 정말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회의 휴식 시간이 끝나기 10분 전이었어요. 오후 2시 50분. 복도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일본 대사관 직원 2명이 급히 걸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한 명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제동님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비상 계단으로 들어갔어요. 문틈으로 들었습니다. 사토 제독이 NHK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30분 후 생방송 예정입니다. 안 돼. 그가 진실을 말하면 우리 끝이야. 어떻게 막습니까? 제독은 이미 결심했어요. 총리실에서 압박해. 가족을 동원해서라도 막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일본이 내부 고발을 막으려 하고 있었어요. 오후 3시였습니다. 회의가 재개되기 10분 전. 저는 김현중 국장을 급히 찾았습니다. 국장님, 큰일입니다. 일본이 내부 고발자를 막으려 하고 있어요. 사토 제독이라는 분인데 30분 후 생방송 예정이래요. 김 국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토 제독님이요? 아시는 분입니까? 해군 제독 출신입니다. 양심적인 분이시죠. 그분이 진실을 말씀하시려나 봅니다. 그런데 일본이 막으려 해요. 가족까지 동원한다고 했어요. 김 국장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급히 전화했어요. 일본어였습니다. 저는 알아들을 수 있었죠. 제독님, 위험합니다. 그들이 막으려 합니다. 안전한 곳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김 국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제독님을 보호할 겁니다. NHK 스튜디오까지 안전하게 모실 거예요.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워싱턴이었어요. 벤틀리, 일본 총리실에서 방금 우리 대사관에 전화했어. 한국 편 들지 말라고. 협박 수준이야. 로버트 차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린 거절했어. 하지만 압박이 거세. 이제 30분 안에 뭔가 터지지 않으면 우리도 버티기 힘들어.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5분. 이제 2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회의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본 대표단이 긴장한 얼굴로 계속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아오키가 옆 사람에게 속삭이는 게 들렸습니다. 제독을 막았나? 아직 확인이 안 돼요. 빨리 확인해. 그가 방송 나가면 우린 끝이야. 오후 3시 15분.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일본 대표단은 회의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계속 휴대전화만 봤죠. 오후 3시 20분. 일본 대표 한 명이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전화를 받으러요. 오후 3시 25분. 그가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아오키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아오키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후 3시 30분 정각.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일본 대표단 중 한 명이었죠. 그가 통화를 받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생방송이라고요? 그는 급히 아오키에게 달려갔어요. 뭔가 속삭였습니다. 아오키의 손이 떨렸죠.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NHK 홈페이지에 긴급 속보가 떠 있었어요. 전해상자위대 제독 긴급 생방송 인터뷰 중. 클릭했습니다. 75 새로 보이는 노인이 NHK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어요. 가슴에 훈장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자막이 떴어요. 사토 미노루 전 해상자위대 제독. 앵커가 떨리는 목소리로 질문했습니다. 제독님, 정말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사토 미노루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40년간 바다를 지킨 군인입니다. 군인으로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죠. 독도 감시망은 사실상 한국 해군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앵커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럼 독도 해역에 투입된 우리 함정들은? 사토 미노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감시망 안에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추적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스튜디오가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토 미노루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는 2005년 방위성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해양 정찰 기술에서 일본은 최소 10년 뒤처져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최고입니다.
화면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정부는 이 보고서를 묻어버렸습니다. 정치적 부담 때문입니다. 사토 미노루가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총리의 독도 도발은 사실관계를 무시한 정치적 자해 행위입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이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내려놨어요.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어 제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어요. 일본 자위대 제독이 자국 정부를 비판했다고.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인데. 저는 일본 대표단을 봤습니다. 아오키는 벽에 기대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이건 설득이 아니라 증명이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일본 대표단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생기가 없었습니다. 아오키는 계속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고 있었어요. 의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싱가포르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일본 측에 질문하겠습니다. 1877년 태정관 지령에 대해 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오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건 당시 행정적 혼란 속에서 작성된 문서로 현재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한국 대표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행정적 혼란이라고 하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1877년 메이지 정부는 근대화의 절정기였습니다. 태정관은 천황 직속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었습니다. 혼란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오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한국 측에 질문하겠습니다. 127개 문서의 원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한국 대표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모두 국제적으로 검증 가능한 출처입니다.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실물 기록 열람 프로그램을 개방합니다. 회의장이 조용했어요. 영국 대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 투명성은 처음 보는데요. 독일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 승리, 일본 붕괴.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각국 대표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완전히 뒤집혔어요. 한국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필리핀 대표가 말했습니다. 일본은 왜 태정관 지령을 숨겼을까요? 자기들이 쓴 문서잖아요. 인도네시아 대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김현중 국장을 찾았어요. 국장님, 놀라웠습니다. 완벽했어요. 김 국장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박사님, 내일 특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어디입니까? 해군 함대 작전 사령부입니다. 전사자 기록 보관실이 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와 관련된 곳입니까? 네. 우리는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다시 동해안으로 향했습니다. 3시간을 달렸어요. 해군 함대 작전 사령부였습니다. 이전 기지보다 더 컸습니다. 본관 건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깊숙이 내려갔어요. 2층, 3층.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여기가 전사자 기록 보관실입니다. 한해군 대위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유엔군 기록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싸운 모든 분들의 기록을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거대한 공간이었어요. 벽면 전체가 문서 보관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천장까지 다 있었죠. 대위가 한쪽 구역으로 갔어요. 1951년 6월 기록입니다. 보관함을 열었습니다. 파일을 꺼냈어요. 표지에 글씨가 보였습니다. 미국 해군 USS 맨스필드 작전 기록. 1951년 6월 25일에서 27일. 제 손이 떨렸습니다. 파일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작전 해역 지도가 있었습니다. 독도 인근이었죠. 빨간 선으로 순찰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교신 기록이 있었습니다. 1951년 6월 27일 새벽 4시 27분. 벤틀리 중령. 적 잠수함 발견. 교전 중. 피해 발생. 하지만 방어선 유지 중. 할아버지의 마지막 교신이었습니다. 다음 줄을 읽었어요. 새벽 4시 42분. 벤틀리 중령. 임무 완수. 한국은 지켜졌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수색 작전 지도가 있었어요. 한국 해군이 할아버지를 찾기 위해 72시간 동안 수색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날짜별로 수색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6월 27일, 28일, 29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더군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간단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벤틀리 중령.
용감한 군인이었다. 우리는 그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한국 해군. 저는 파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박사님. 대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다른 방으로 안내했어요. 문을 열자 작은 기념관이었습니다. 조명이 은은했어요. 벽에 청동 명판이 걸려 있었죠. 한국 전쟁 유엔군 전사자 추모.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 중에 할아버지 이름이 있었어요. 벤틀리 윌리엄 중령. 미국 해군. 1951년 6월 27일. 독도 인근 해역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다 전사하심. 그 밑에 작은 글씨가 더 있었어요. 우리는 결코 잊지 않습니다.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린 잊었지만 한국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현중 국장이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벤틀리 박사님,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당신 할아버지뿐 아니라 함께 싸운 모든 분들을요. 저는 명판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5년간 쌓아온 제 편견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오해가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한참 후 일어났어요. 할아버지 명판 앞에 섰습니다. 경례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이 왜 이 나라를 지켰는지. 이들은 은혜를 절대 잊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CNN을 켰어요. 긴급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일본 외무성 내부 문서가 유출했습니다.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화면에 문서가 떴어요. 독도 해역 감시 능력 실태 보고. 급히 제 손이 떨렸습니다. 문서 내용이 화면에 나타났죠. 일본 독도 감시 시스템의 68%가 한국 제공 데이터에 의존. 독자 감시 능력은 32%에 불과함. 한국 데이터 없이는 독도 주변 해역 실시간 감시 불가능.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였어요. 마이클, 지금 당장 이 뉴스 확인해. 로버트 차관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한테도 거짓 보고를 한 거야. 이건 동맹 배신이야. 일본은 우리에게 독자 감시 능력이 있다고 보고했어. 근데 지금 보니 한국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었던 거야. 저는 어제 해군기지에서 본 것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일본 방위성 장관이 긴급 사퇴했어요. NHK가 속보를 냈습니다. 방위성 장관 사퇴. 독도 감시 기술 은폐 책임. 외무성 차관 아오키도 사퇴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쿄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부야 교차로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플래카드가 휘날렸습니다. 30년간 속았다. 정부는 사퇴하라. NHK가 긴급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다카이치 총리 지지율 6%, 불신임 찬성 78%. 저는 워싱턴에 긴급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제목, 한국의 전략적 우위 확인, 일본의 체계적 기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동아시아 해양 감시의 실질적 주도권을 보유하고 있음. 일본의 독자 능력은 과장되었음. 이건 외교전이 아니라 역사 조작이고 기술 은폐다. 일주일 후 일본 새 총리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였어요. 그는 청와대에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0년간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독도는 한국 영토입니다. 우리는 이를 인정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는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30초 동안 그대로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는 이웃입니다. 함께 미래로 갑시다. CNN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사과한 일본의 손 내밀어. 품격 외교의 승리. 그런데 여러분, 가장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미국으로 소환됐습니다. 이번엔 백악관이 아니었어요. 플로리다 마라라고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저택이었죠. 긴급 소집이었습니다. 저는 로버트 차관과 함께 차에서 내렸습니다. 경호가 삼엄했어요.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테라스에 있었어요. 골프복 차림이었습니다. 벤틀리, 왔군. 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국무장관, 국방장관, CIA 국장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트럼프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이 우릴 속였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30년간 우릴 바보로 만들었단 말이야.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기술은 자기네 거라고. 다 거짓말이었어. 그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건 용서할 수 없어. 동맹이 동맹을 속이면 끝이야. 트럼프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벤틀리,
자네 보고서 읽었어. 한국 얘기 말이야. 네, 대통령님. 한국이 일본보다 10년 앞섰다고. 네.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해양 감시, 잠수함 기술, 구축함 성능, 위성 시스템.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트럼프가 국방장관을 쳐다봤습니다. 맞습니까?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한국 KDDX 구축함은 우리 버크급과 동등합니다. 고래급 잠수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트럼프가 일어났습니다. 결정했어. 그가 바다를 바라봤어요. 우린 전략을 바꿀 거야. 일본 중심에서 한국 중심으로.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일본은 우릴 속였어. 30년간. 이건 배신이야. 난 배신자를 용서하지 않아. 사흘 후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상에 섰어요. 전 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미국은 동아시아 전략을 전면 재편합니다. 한국을 우리의 핵심 파트너로 지정합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일본은 지난 30년간 우리를 속였습니다. 독도 문제에서, 기술력에서, 모든 면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국은 배신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나라와 함께합니다. 그가 종이를 꺼냈습니다. 미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공식 선언합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하에 있으며 미국은 이를 인정합니다. 회의장이 폭발했습니다. CNN이 긴급 속보를 냈습니다. 트럼프, 70년 동맹 일본 버리고 한국 선택, 역사적 전환점. BBC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독도는 한국 땅 공식 인정. 일본 충격. 1년 후 유엔에서 역사적인 투표가 있었습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사회 의견 표명이었어요.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찬성 187개국, 반대 0개국, 기권 6개국.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로 국제사회가 인정했습니다. 그날 저는 독도에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초청했어요. 독도 수비대 기념식이었습니다. 헬기에서 내렸습니다. 작은 섬이었어요. 하지만 그 의미는 거대했습니다. 한국 해병대가 도열에 있었어요. 기념비 앞에 섰습니다. 새로 만든 비석이었어요. 거기에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독도, 70년의 인내, 진실의 승리, 품격의 증명. 그 밑에 작은 글씨가 있었어요. 윌리엄 벤틀리를 비롯한 한국 전쟁 참전 유엔군 전사자들을 기억하며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세상이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지켰는지를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저는 마이클 제이 벤틀리입니다. 61살, 36년간 동아시아를 분석했습니다. 1989년 국무부에 들어갔을 때 저는 25살 청년이었습니다. 야심만만했고 자신감이 넘쳤죠. 도쿄에서 15년을 살았습니다. 일본어를 배웠고 일본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일본 기술을 믿었고 일본 데이터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36년 동안 수많은 예측을 했고 대부분 맞았습니다. 냉전 종식도 예측했고 중국 부상도 봤어요. 북한의 위기도 수없이 맞췄죠. 하지만 한국에 대해서만은 36번 틀렸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한 것은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최고의 배움이었죠. 저는 한국이 이류 국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을 따라올 수 없다고 믿었어요.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도쿄에서 15년을 살면서 일본 관료들에게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집에 있는 삼성 텔레비전도 일본 기술이라고 생각했어요. 차고에 있는 현대 자동차도 일본 부품으로 만들어졌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저는 숫자만 봤습니다. 정신은 보지 못했어요. 한국은 70년간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소리치지 않았어요.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일했죠. KDDX 구축함, 고래급 잠수함, 위성 감시망, 5세대 레이더. 모든 것이 조용히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무시하는 동안 한국은 세계 최고가 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30년간 거짓말을 했습니다.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기술은 자기네 거라고, 국제사회를 속였고 동맹국까지 기만했죠.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총리가 사임했습니다. 증시가 폭락했어요. 동맹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죠. 미국은 70년 동맹을 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세계에 선언했어요. 유엔에서 187개국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편을요. 하지만 여러분,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은 승리했지만 겸손했습니다. 일본이 사과하자 손을 내밀었어요. 함께 미래로 가자고 했습니다. 이겼지만 복수하지 않았죠. 저는 그걸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품격으로 이긴다는 것을요. 한국은 127개 문서로 진실을 증명했습니다. 일본은 30개 문서로 거짓을 포장했죠. 한국은 72시간 침묵했습니다. 일본은 72시간 떠들었어요. 한국은 준비했습니다. 일본은 과시했죠.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저는 미국 국무부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나라를 봤습니다. 강한 나라도 많았고 부자 나라도 많았어요. 하지만 한국만큼 품격 있는 나라는 보지 못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1951년 독도 인근 해역에서 전사했습니다. 한국을 지키다가요. 미국은 그를 잊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은 국방부 기록 어딘가에 묻혀 있었죠. 베트남전, 이라크전, 아프간전. 새로운 전쟁들이 쏟아지면서 한국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됐습니다. 저도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죠. 하지만 한국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70년이 지났는데도 기록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교신 기록, 작전 지도, 수색 일지. 모든 것을 보관하고 있었죠. 명판을 세우고 추모하고 있었습니다. 청동으로 이름을 새겨서요. 벤틀리 윌리엄 중령. 우리는 결코 잊지 않습니다. 저는 그 명판 앞에서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61살 먹은 외교관이 어린애처럼 울었어요. 은혜를 절대 잊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편지가 옳았다는 것을요. 한국은 지킬 가치가 있는 나라요. 할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요. 여러분, 저는 이제 한국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세기가 미국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한국의 시대입니다. 해양안보의 미래는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세계가 한국 없이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한국은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가 되었습니다. 모방자에서 혁신가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세계가 한국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분석을 하든 한국을 중심에 놓을 것입니다. 제 보고서는 한국의 성공을 전제로 작성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압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예요. 세계가 놀라는 나라입니다. 일본이 소재 수출을 막았을 때 세계는 한국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2년 만에 국산화했죠. 일본이 독도를 도발했을 때 세계는 한국이 패할 거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127개 문서로 승리했어요. 매번 그랬습니다. 매번요. 저는 35년간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리고 35번 틀렸죠. 이제는 안 그럴 겁니다. 나, 마이클 제이. 벤틀리는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61년을 살았습니다. 36년을 외교관으로 일했어요. 세계를 받고 권력을 받습니다. 오만했습니다. 제 판단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미국이 최고이고 일본이 그 다음이라고 믿었죠. 한국은 제 레이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위대한 나라였어요. 품격으로 승리하는 나라, 진실로 이기는 나라,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 조용히 준비하는 나라, 그런 나라였습니다. 21세기는 한국의 시대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61년을 살았지만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강함은 소리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과시하는 게 아니라 묵묵히 완성하는 것이었죠. 한국은 70년간 한 번도 떠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준비했어요. KDDX 구축함, 고래급 잠수함, 위성 감시망. 세계 최고를 만들면서도 자랑하지 않았죠.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127개 진실을 꺼내 들었습니다. 일본은 30년간 떠들었습니다. 화려한 발표, 수백 페이지 문서. 하지만 속이 비어 있었어요. 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이제 저는 어떤 분석을 하든 한국을 중심에 놓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압니다. 21세기는 한국의 시대라는 것을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나요? 저는 36년간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외교관이라 자부했지만 정작 중요한 건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셨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이 나라를 어떻게 일으켜 세웠는지를요.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전쟁 후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영원히 따라올 수 없다고 비웃었죠. 하지만 7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습니다. 기술로, 품격으로, 진실로 이겼어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이 흘린 땀의 결과예요.
밤새워 일하고 배우고 연구한 결과입니다. 떠들지 않고 묵묵히 준비한 결과죠. 여러분은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요. 세계가 이제 한국을 우러러봅니다. 부러워하고 배우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만세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감동을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더 많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게 해주죠.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주역입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